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MBN 뉴스와이드는 뉴스 특보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론은 파면입니다.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헌법재판관 모두가 파면에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부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동안에요 8대 0부터 4대 4까지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 여러 가지 추측과 추정이 난무했지만 8명의 재판관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파면이었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헌재 선고의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2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122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 잡혀간다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1차장한테 어떠한 지시를 했는가? 죄송하고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먼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서 좀 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뒷부분은 지지자들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거나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박상수 전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승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일을 해서 영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이라고 하죠. 그동안. 그러면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대통령으로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존중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조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오늘 대통령은 오늘 파면이 됐고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정도로 됐다 하여 이것에 대해 너무 또 비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을 통합하고 예.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일단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인정, 사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거기서 또 다행인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예. 불복의 메시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부적절했다라든지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크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뭐 내려놨다, 나는 그동안 수고했고 뭐 감사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탄핵 반대하는 집회로 분들로 하여금 뭔가 여기서 불복하고 뭔가 저항운동을 할 명분을 주진 않았다는 점에서 예.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메시지가 빨리 나왔다는 것도 뭐 다행이다는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승복과 불복의 한 중간 지점에 와 있다. 그렇죠. 승복도 불복도 아닌 모호한 메시지로서 양쪽 다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뚜렷하게 승복하기도 싫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복하는 메시지는 낼 수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간 지점에 모호한 표현으로 예. 어느 지점을 찾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헌재의 선고 요지를 분석해 드릴 텐데요. 초반에요.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요. 내란죄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거 요지를 얘기하면서 앞부분은 적법한지에 대해서 문영배 대행이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끌었습니다. 내란죄를 제외했던 부분. 탄핵의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철회했으니 탄핵이 무효이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하나요. 저게 빠진 상태에서 국회에서 했다면 통과가 안 됐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결과적으로 헌재에서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쟁점 대립이 치열하게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법조문의 변경만 있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적용하는 법조문에 있어서 일부 철회 의사를 밝히거나 변경이 있을 수는 충분히 있겠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만약에 내란죄가 철회되고 빠졌다라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가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사항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5가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5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조목조목 왜 인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느냐 여부였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헌재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수 대변인. 대통령 측에서는요. 계몽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엄을 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약간 빌드업을 해왔던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 8대 0으로 기각한 바가 있죠.
대통령은 이와 같은 탄핵 심판 청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계엄의 어떤 사유로 삼았지만 예. 그때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힌트처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탄핵이 반복되는 것이 계엄의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 그거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쓰일 수가 있겠구나.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조금 법률가들은 그걸 보면서 약간 힌트를 얻은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결정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사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 청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탄핵 심판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데 그것을 굳이 계엄으로 풀 필요는 없었다. 그렇죠. 우리가 해준다. 예. 이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지난번 검사 탄핵 그 기각 결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일관되게 의견을 유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계엄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성치훈 부의장님 글쎄요. 헌재는 그 부분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과 나올 때쯤 다들 예측을 했었죠. 예.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해도 국무회의의 정당성이 없었다. 그리고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그렇게 느꼈을 정도라면 이 국무회의 비상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예측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도 거의 비슷한 발언, 비슷한 증언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법한 판결을 내렸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5가지 쟁점 중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군경을 국회에 투입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깨는 장면 다들 보셨죠. 이 장면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국회를 무력화할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헌재의 판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사실 저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의원이었냐 유원이었냐, 홍장원 전 차장부터 곽종군 사령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이 거의 하루에 3명 정도의 증인이 출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이어져 왔는데 예. 그때 주목했던 부분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아니면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첨예하게 양쪽에서 이렇게 다투는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심의 이제 주제였는데요. 일단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한 오늘의 선고 내용을 좀 보면 증인들의 그 헌재 출석해서 한 증언 대부분을 인정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한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실관계를 다 인정했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도 당시에 아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그러한 정확한 워딩이 있었는데 그것을 결정문에 담음으로써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지우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굉장히 검찰 조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실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그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예. 결국에는 조서에 있는 내용이겠죠. 6차례 전화를 했고 다급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사실관계를 전부 다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정당의 이제 활동이라든지 의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고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을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예. 다음은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라고 봤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포고령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보신 바대로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 소추 사안이 뭐였냐면 이 부분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보고 짧게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 부분을 정확히 읽어보면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조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일부 일반인에 대한 이제 체포조 가동 관련된 이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결정문에 이 법관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나의 쟁점화를 한 것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조 부분에서 이렇게 함께 이제 적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치를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했다. 이것은 이제 체포조와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그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전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혹시나 행정부에 원하는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압력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즉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추행 부의자님 결과적으로 보면 입법권과 사법권을 다 위협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원래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입법부는 건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위반인데다가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도 기존에 있는 비상계엄보다 법을 어겨서 법을 넘어서서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통 그 삼권 분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부의 독립을 아주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중 사법부가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이 가장 떨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행정부가 행사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아주 제대로 짚고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5가지 소추 사안에 대해서 헌재는 모두 다 위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인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대하다고 헌재는 봤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회 모든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상수 대변인,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헌법수호의 책무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느냐 여부, 두 가지 다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그 중대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수호 의지라는 측면의 주관적인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뒀다면 예. 지금은 이 계엄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헌법수호적인 관점에서 이 행위 자체의 위헌성이 너무나 크다. 자체가 계엄 자체가 이 자체가 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다소 그 이후에도 논란이 있는 것이 이것이 탄핵에 과연 이를 만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에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한들 그 위헌 위법성이 있는 행위가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입니다. 그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음에도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던 건데 박근혜 그랬죠. 대통령 탄핵 때는 이제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대성을 인정해서 예. 탄핵에 이르러야 된다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 계엄 행위 자체가 너무나 위헌 위법적이라서 헌법수호적 관점에서 이 행위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결정에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다시는 이런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정치가 해야지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위헌 위법적인 예. 계엄이라든가 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것을 천명한 그러한 결정이라고 볼 수 그런 있겠습니다.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또 했습니다. 네, 오늘 직접적으로 헌재가요. 쓴 거죠. 예. 네. 쟁점을 정리해 봤고요. 오늘 또 헌재 선고 과정에서 마지막이에요. 이제 문영배 대행이 모든 걸 이제 주문을 얘기하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양지민 변호사님, 김영두 재판관을 툭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인지를 하셨을 것 예. 같은데요. 문 대행이 이제 가운데에 착석을 해서 쭉 이제 주심 재판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판장이다 보니까 예. 이 선고문을 쭉 읽었고 그리고 퇴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김영두 재판관의 어깨를 뭔가 격려하듯이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러한 예, 모습이 지금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김영두 재판관을 등이랑 어깨 이렇게 좀 치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4월에 이제 떠나게 됐을 때 김영두 재판관이 대행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옆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모든 재판관들이 그렇겠지만 평일을 장장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랬죠. 계속 이어오면서 아무래도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이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툭툭 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보입니다. 예.